내 이름은 정민호. 1980년대 말 함경북도의 작은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북한에서 태어난 내 세대에게 배고픔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건 늘 허기였다. 겨울밤이면 집 안가득 성에가 껴있었다. 벽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으려고 헝겊을 덧댔지만 새벽이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해묵은 속옷을 꿰매 입히며 말씀하셨다. 민호야, 봄만 되면 괜찮아진다. 조금만 참자. 그러나 그 봄은 쉽게 오지 않았다. 배급은 제때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탄광에서 고된 노동을 했지만 품삯은 고작 옥수수 가루 몇 개뿐이었다. 밥상 위에 오르는 건 늘 묽은 옥수수죽. 그 죽에 감자가 섞여 있으면 그날은 행운의 날이었다. 그러나 배는 금세 꺼졌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 중 몇 명은 쓰러져 자리에 앉지 못했고 선생님조차 수업을 하다 말고 기운을 잃곤 했다. 학교는 지식보다 충성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교실 칠판 위에는 늘 지도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하루의 시작은 구호 외치기로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 영광을. 아이들은 목청껏 외쳤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늘 공복의 신음이 섞여 있었다. 선생님은 종종 말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 거긴 우리보다 못 살고 굶주리는 천민들 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일었다. 우리보다 못 산다고? 그런데 왜 남조선 물건은 장마당에서 비싸게 팔릴까? 어느 날이었다. 마을에 간부가 탄 자동차가 들어왔다. 번쩍이는 검은색 차였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몰려나와 그 차를 구경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건 외국산이야. 우리 공화국 기술로는 저런 차 못 만든다. 차 앞에는 낯선 철자가 적혀 있었다. HYUNDAI. 그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했다. 현대라는 건 남조선 놈들이랑 상관없어. 미국 놈들이 만든 거지. 남조선은 자동차 같은 거 만들 능력이 없어. 나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다. 현대라는 글자가 내 기억 속에 외국 부르주아 상표로 박혔다. 10대가 되면서 나는 장마당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공식 경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다. 흥정 소리, 몰래 숨겨놓은 외국 물건들, 달콤한 냄새. 어느 날 나는 작은 라이터를 봤다. 주인은 속삭였다. 남조선에서 온 거다. 질이 좋아 오래 쓴다. 라이터에는 희미하게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조선은 미국 놈들의 식민지라 했는데 왜 이런 글자가 있지? 코리어 남조선도 코리어 아닌가?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내 의문은 곧 고통으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다. 시골 병원에서는 약이 없었다. 의사는 고개만 저으며 말했다. 운이 좋아야 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가 작은 알약을 내밀었다. 이거 남조선 약이래. 믿거나 말거나 써봐. 그 약을 드시고 어머니는 잠시나마 통증에서 벗어나셨다. 나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남조선이 그렇게 미제의 식민지라면 왜 그 약이 어머니를 살려주지?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였다. 혹독한 겨울, 굶주림과 과로로 결국 아버지는 쓰러지셨다. 우리는 약도 음식도 도움도 없었다. 결국 아버지를 차갑게 얼어붙은 땅에 묻어야 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밤새도록 울다가 결심했다. 여기에는 미래가 없다. 죽음을 기다리느니 목숨을 걸고라도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종이에 글자를 남겼다. 살아남기 위해 떠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 진실을 보겠다. HYUNDAI가 외국 차인지 남조선 차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북한에서의 삶은 죽음을 향한 기다림일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 인생의 문을 열 차례라는 것을. 아버지를 잃은 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호야, 너라도 살아야지. 나까지 떠나면 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내 등을 떠밀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수없이 국경선을 그렸다. 압록강, 두만강, 혹은 더 먼 길. 그 강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남조선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중국을 거쳐야 하나? 답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1990년대 후반 한겨울에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다. 밤은 깊었고 달빛은 희미했다. 강은 얼어 있었지만 곳곳에 검은 물결이 보였다. 그 얼음 밑에서 흐르는 물살은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생명을 삼킬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얼음을 밟았다. 발밑에서 쾅 하는 금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귀에 붙어있는 것처럼 요동쳤다.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뒤에서 함께 오던 동네 청년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다. 민호야, 돌아갈래? 위험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못 돌아가. 돌아가면 죽는 거야. 강 중간쯤에서 갑자기 조명이 켜졌다. 멈춰라. 군인들의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얼음 위를 튕기며 번쩍였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나는 그대로 얼음 위에 엎드렸다. 온몸이 얼음물에 닿아 시렸지만 움직이면 끝장이었다. 뒤에서 청년이 달아나려다 발을 헛디뎌 얼음 구멍에 빠졌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곧 물살에 휩쓸려갔다. 나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겨우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닿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중국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경찰에 잡히면 강제 북송이었다. 잡히면 내 목숨은 거기서 끝이었다. 나는 숲을 헤매며 며칠을 굶었다. 눈밭에 떨어진 나무 열매를 씹으며 버텼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북한에서 굶던 때와는 달랐다. 이제는 희망이라는 이름이 내 옆에 있었다. 중국에서의 삶은 숨는 것이 전부였다. 어떤 날은 허름한 농가 헛간에 숨어 자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하룻밤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혹시 신고하면 어쩌지? 경찰에 잡히면 끝장이다. 어느 날 함께 탈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 미래의 모습이 될까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 북한에서 왔구나. 우리와 같이 가자. 처음에는 의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내게 빵과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그날 밤 나는 모처럼 배부른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하고 멀었다. 동남아시아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말에 나는 한동안 고민했다. 정말 그 먼 길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다시 떠오른 건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과 어머니의 기침 소리였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가겠다. 죽더라도 남조선 땅을 밟겠다. 그 후 나는 미립국 브로커와 함께 중국 곳곳을 이동했다. 밤에만 움직였고 낮에는 창고나 숲속에서 숨었다. 열차에 몸을 숨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 두려워 손에 땀이 흘렀다. 도중에 같은 탈북자들을 여러 만났다. 어떤 이는 남편을 두고 떠난 아내였고
어떤 이는 아이를 아는 어머니였다. 그들의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다. 남조선으로 가자. 자유를 찾자. 동남아시아 국경 근처 경찰에 붙잡힐 뻔한 일이 있었다. 검문소에서 서류를 요구했을 때 가짜 신분증을 건네는 순간 손이 떨렸다. 경찰의 눈빛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시큰둥하게 돌려주었다. 그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믿기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불빛이 눈부셨다. 정말 남조선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슴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이제 나는 긴 여정을 지나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험의 시작이었다. 국정원 그리고 하나원. 낯설고 두려운 곳에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이제 곧 대한민국 땅입니다라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들렸을 때 가슴이 터질 듯 벅찼다. 나는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다. 활주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강물에 휩쓸려간 청년의 얼굴이었다. 여기까지 왔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그들의 목까지 내가 살아야 한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내려서는 순간부터 또 다른 긴장이 시작됐다.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내게 차분하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북한에서 평생 속으며 살아왔던 내게 친절은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단어였다. 나는 국정원으로 이송되었다. 창문이 두껍게 막힌 건물 안 밝은 조명 아래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름은 정민호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군과의 연관성은? 수없이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나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지만 조사관들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혹시 당신 간첩은 아닙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그냥 살고 싶어서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떠난 것뿐입니다. 조사는 길고 지루했다. 때로는 나를 다그치기도 했고,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버텼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마지막 조사날 한 조사관이 말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셔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나는 놀랐다. 따뜻한 방, 깨끗한 침대, 새끼의 밥. 북한에서라면 간부도 누리지 못할 환경이었다. 처음 며칠은 믿을 수가 없었다. 밥상에 놓인 고기와 과일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그러나 행복도 잠시, 혼란이 몰려왔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매일 나온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라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풍요롭지? 하나원에서는 남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 컴퓨터를 처음 만져보았고 스마트폰이라는 물건도 봤다. 작은 네모 안에서 세상 모든 정보가 나온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 시간에 한국의 산업사를 배우게 되었다.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될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다. 현대? 내 머릿속엔 북한에서 봤던 그 번쩍이던 자동차가 떠올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국 부르주아 차라며 떠들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H와 UNDAI는 외국 차 아닙니까? 강사가 놀란 듯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현대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요? 남조선에서 차를 만든다고요? 그것도 세계에서 상위권이라고요? 교실은 잠시 술렁였다. 다른 탈북자들도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강사가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다. 현대차의 공장 사진, 해외 매장, 전 세계 판매량.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다. 우린 평생 속아왔구나.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라더니 오히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였어. 이후 하나원에서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북한에서는 라디오와 신문조차 철저히 통제됐다. 그런데 여기는 작은 컴퓨터 화면 속에서 세계가 열려 있었다. 전 세계 뉴스, 한국 드라마, 심지어 북한에 대한 국제 기사까지. 나는 손이 떨렸다. 밤새도록 인터넷을 붙잡고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우리만 최고라는 건 거짓말이었어. 세상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다양했는데.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들 모두 각자 다른 사연을 안고 있었다. 한 친구는 가족을 모두 두고 혼자 탈북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어린 자녀를 안고 이곳까지 왔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는 2번 다시 속지 말자.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나는 하나원 문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진짜 시작이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남한 사회에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반전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원을 나온 첫날, 나는 서울의 도심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반짝이는 간판,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가 남조선인가?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너무 빠르고 말은 익숙하지만 낯설었다. 나는 정부의 지원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다. 문을 열자 작은 방과 부엌이 있었다. 북한에서라면 간부도 누리지 못할 깨끗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창문 밖을 보며 혼잣말했다.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정착 초기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사투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 내가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하자 점원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여기서도 이방인이구나.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북한에서 뭐 하셨어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면접관은 잠시 정적을 두더니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그 경험이 쓸데가 없네요. 나는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공장에서 막리를 하며 돈을 모았다. 땀에 젖은 몸으로 퇴근할 때 밤하늘에 네온 사인이 눈부셨다. 그래도 살아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말했다. 북한에서 왔다고? 와, 힘들었겠다. 처음으로 연민이 아닌 존중 섞인 시선을 느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어. 다들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남한 사회가 항상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벽은 있지만 그 벽을 넘어설 길도 있구나. 시간이 흘러 나는 직업훈련을 받아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다. 첫 출근 날 거대한 공장의 기계음이 귀를 울렸다. 수많은 차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현대 내가 북한에서 외국 차라 믿었던 바로 그 이름. 눈앞에서 조립되는 차를 보며 나는 몸이 떨렸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차라니. 내가 평생 속아왔구나. 진실은 이렇게 눈앞에 있었는데.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현대는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차야. 형도 곧 익숙해질 거야.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솟구쳤다. 아버지 보십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서 현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외국 차라던 그 차를요. 몇 년 뒤 기적처럼 어머니도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들어오셨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호야,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아버지 몫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나는 가슴 깊이 다짐했다. 이제는 절대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뿌리 내리겠다. 나는 여전히 이방인의 눈으로 남한 사회를 바라본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곳은 내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땅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HYUNDAI라는 이름이 나를 속였던 과거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자부심이 되었다. 나는 매일 새벽 공장으로 출근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민호야, 넌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다.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내 삶은 이제 시작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적응하며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믿는다. 언젠가 통일의 날이 오면 내가 겪었던 이 반전의 이야기들이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당연한 진실이 될 거라고.